자, 수출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한 2회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관이라는 용어, 그리고 수출, 수입이라는 용어,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이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는 무역을 관장하는 법규가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수출입 3대 기본법이라고 부르죠.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요거를 이제 수출입 3법이라고 얘기하고 기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마약법, 약사법,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50개가 넘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규는 사실은 대외무역법이에요. 무역과 관련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로서 인적 요건, 그리고 객체가 되는 물적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대금결제라는 것이 수반이 되겠죠. 이 대금결제와 관련되는 법이 바로 외국환거래법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행정행위와 관련되어지는 법규가 필요로 합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서류로 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과 관련되어지는 서류를 관장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관세법입니다. 관세법. 관세법은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행정을 다루는 법이고 구체적으로 서류와 관련되어지는 법입니다. 근데 서류상의 내용하고 실제 현물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서류상의 내용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물품하고 일치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하다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와 관련되어지는 업무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관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관은 대무역법상 우리가 수출입 대상이 되는 객체인 물품, 그리고 관세법상 신고한 서류 내용, 물품하고 서류하고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모든 일련의 절차 과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 이걸 우리가 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관. 물론 관세 법규상에서는 이렇게 통관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정의한 통관은 우리가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통관이에요. 그러면 관세법상 통관은 우리가 용어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반송,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상 수출, 수입, 반송행위, 이걸 우리가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수출이라는 용어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출, 수입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국 물품, 내국 물품에 대한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내국 물품, 외국 물품에 대한 개념은 우리 앞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한 상태에서 본 강좌를 시청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수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수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송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 외국에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나 일정한 사건, 사유가 있어서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송. 근데 우리가 한 개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반송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재수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송은 외국 물품인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외국 물품이 외국 물품 상태로 다시 외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반송이라고 불러요. 수출입 계약하고 관련되는 계약 위반도 역시 반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수출은 뭐냐면 일단 외국 물품이 화주가 국내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수입 신고를 했고 국가가 수입 신고를 하면서 내국 물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타 여러 가지 사유,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와서 개봉을 해보니까 계약하고 전혀 다른 물품이 들어있더라. 크레임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다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되어서 외국 물품으로 바뀌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은 재수출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수출하고 반송은 결과로는 똑같아요. 어쨌든 외국 물품 상태로 해서 되돌아가는 건데, 반송은 외국 물품이었던 것이 외국 물품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 재수출은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화 되었다가 다시 외국 물품으로 되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재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상 통관에는 수출, 수입, 반송 세 개만을 우리가 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출 말고 재수입도 있을 수 있어요. 재수입은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 되었다가 다시 내국 물품으로 되어서 국내에 반입하는 겁니다. 관세법 상에서는 수출, 수입, 반송만을 통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수출은, 재수입은 역시 수출하고 수입하고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출, 수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세법상 통관을 이야기할 때는 재수출, 재수입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수출, 수입, 반송이라는 거, 요 세 가지만을 우리가 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관. 자, 그리고 국가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신고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보고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승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절차상의 복잡성, 그리고 실제 확인, 검사,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지는 행위가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는지, 허가라는 용어를 쓰든지, 보고라는 용어를 쓰든지, 승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과 관련되어진 어떤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세법하고 관련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신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에 대해서 신고 수리라는 행정행위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특히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우리가 요거는 세금 납부하는 거는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 부가고지 제도가 있고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방식은 스스로,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 계산을 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방식이 자진신고 납부 방식. 부가고지는 국가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얼마 내세요 해서 행정 처리하는 방식이 부가고지 방식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부가고지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출입 물동량이 폭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이 높은 교육열. 그렇게 해서 물동량은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는 적습니다. 이걸 부가고지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금 신고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쉽게 얘기해서 매뉴얼을, 법규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화주들은 스스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 계산을 해서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하라 해서 이제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도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칙에 예외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부가고지 방식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고 납부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 틀렸죠. 신고 납부 방식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거의 일반적인 경우,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수입한다, 수입업자다, 물품 수입할 때 세금 낸다, 다 뭐라고요?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화주가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적용돼야 되는 예외적인 원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불성실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라든지 그리고 세금을 국가를 속이고 적게 내는 사태, 거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죄목이 있죠.
그죠? 관세 포탈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조력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흔히 관세사라는, 일반적인 우리 그 내국세와 관련되어서는 국세청과 관련되어진 세금이나 지방세 이런 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사가 있듯이 관세와 관련되어서 이런 것을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죠. 이게 이제 8대 전문 자격사에 해당되는 관세사가 하는 일이죠. 자, 어쨌든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화주가 직접 하게 돼 있어요. 화주가 수출이든 수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주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여도 된다라고 인정해주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국가인 세관이 하는 행정행위. 이걸 바로 우리가 신고수리라고 얘기합니다. 신고수리. 그래서 수출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출신고, 수출신고수리라는 절차가 있고,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라는 절차가 있어요. 반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송신고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 자체에 있어서의 용어, 항상 신고, 신고수리라는 거, 신고는 화주가 하는 거고 신고수리는 세관이 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수출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요 신고할 때 어떤 물품인지, 도대체 이 물품의 디스크립션이 뭔지, 그래서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얼마의 가격에, 인코텀즈의 가격 중에 어느 것을 채택을 해서 운송수단은 무엇을 쓸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수출자는 누구이고 수입자는 누구이고, 이런 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서 국가에다가, 즉 세관에다가 신고라는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고라는, 수출이든 수입이든 반송이든 다 똑같습니다. 신고라는 행정행위를 하게 돼요.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물품을 다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예 신고를 생략하는 물품도 있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신고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대품이라든지 탁송품이라든지 별성품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간이신고 또는 신고 생략 대상 물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여행을 다녀오시다가 국내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뭐 쓰라고 해요? 요만한 종이 내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치 사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지 아닌지 스스로 신고서 작성하도록 해서 기재하는 조그마한 종이 주죠. 예, 바로 여러분들 간이 신고하는 거예요. 간이 신고. 절대로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해외에 나가면 너무나도, 그리고 좋은 물품들이 많고 또는 들어왔을 때 가족들에게도 물품 선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선물 안 하면 집에 못 들어가죠. 일단 어머니께서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물품부터 내놔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오다 보면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물품을 구매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초과했다, 뭐 사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속였다면 관세법상 중범죄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바로 관세포탈죄를 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속이고 가지고 들어와 걸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관세행정 담당관, 여러분 세관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관세행정 담당관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가 있어요. 이 관세행정 담당관하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이신고서에다가 휴대폰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탁송품, 별송품이라는 용어,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죠? 자, 해외에 친지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해외 유학 갈 수도 있고 친구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서 택배로 물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탁송품이라고 불러요. 별송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비행기 기내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오는 비행기에 그걸 우리가 별송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입하고 관련되어서는 처음부터 관세 자체가 면제되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신고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물품 반입 반출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 수입 확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또는 관세가 면제가 되는 물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 수출입 용기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여기에서 가로 안에 예외를 써놨죠. 기본 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세율 쉽게 얘기하면 제로란 뜻입니다. 1000만 원에 곱하기 0 하든 1억에 곱하기 0 하든 어차피 빵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출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컨테이너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입 반출 기록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 생략 또는 간이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산세하고 가산금이라는 규정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세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가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납세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 할 수 없으니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걷어들이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가산세라 불렀어요.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기한이 있는데 납부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연체료라는 개념이 있죠. 연체세. 연체료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던 그 돈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가산금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관세법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산금하고 가산세 자체가 실제로 그 부과를 시킬 때 혼란도 발생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행정이원화라는 측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너무 갑갑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에 있어서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가산금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제 가산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관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가산세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출 수입하고 관련되어지는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진 주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고 당사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주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화주는 수출할 때는 수출화주, 수입할 때는 수입화주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 즉 화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그 화주의 그 신고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신고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수리 주체는 바로 국가인 세관이 되겠죠. 근데 그 실제로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복잡성 그리고 화주가 그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되어진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행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사 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서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된다. 근데 원칙은 수출, 수입, 화주, 화주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력자일 뿐이에요. 등이라 하는 것은 이 관세사와 관련되어지는 업종이 우리가 규모가 보면 일반 1인 관세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사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의 지사를 둔. 그리고 실제 운송과 관련되어지는 것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로펌이 있습니다. 통관 법인.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관세사 등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통관 법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브리지라든지 우리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죠. 스카이브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인 관세법인, 뭐 대인 관세법인, 뭐 이런 법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A1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큰 통관 법인이죠. 어쨌든 이 관세사 등은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을 다 함께 칭해서 우리가 관세사 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 제조,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이전시라는 것이 항상 끼일 수가 있어요. 실제 제조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제조, 공급한 자,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수출했을 때 나중에 원자재와 관련돼서 그 환급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환급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제조 생산자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 앞에 있는 대행업자가 환급을 받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품을 제조, 생산, 공급한 자,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출 신고 할 때 이제 명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 원칙이 있지만 항상 뭐도 있어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는 방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화하여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그리고 반송 신고는 관세법상 규정한 장치 장소로 보세구역이 되겠죠. 있는 경우에 꼭 보세구역이 거의 대부분은 보세구역이에요. 이제 그래서 장치 장소는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제 장치 장소는 보세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화에 할 수 있다. 한화에 할 수 있다 했지만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수입 신고하는 방식은 크게 4개가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게 일단 배가 들어오는 거, 비행기가 들어오는 거, 입항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세구역이라는 곳에 물품을 장치한 후에 신고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입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가 있어요. 보세구역 도착 전에 수입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입항 전, 배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거. 입항 전 수입 신고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수출국에서 떠나기 전에 하는 거. 출항 전 수입 신고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 법령상 우리가 수입 신고하는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입항 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 입항 전 수입 신고, 출항 전 수입 신고. 근데 대부분 가장 일반적인 거는 입항 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 요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보세구역이라는 용어 나왔어요. 보세구역. 자, 보세구역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세. 여차저차 기타 특정한 사유 때문에 원래 관세를 내야 되는데 관세가 유보, 보류된 지역이라서 보세,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라고 합니다. 행정행위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보세구역은 일단 지정 보세구역,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그 다음에 종합 보세구역에서 3개가 있어요. 지정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 장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관 검사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허 보세구역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그 다음에 보세 전시장, 그리고 보세 판매장. 이 보세 판매장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일본말에 이거. 자, 보세 판매장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면세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예. 어쨌든 요 5개가 특허 보세구역이에요. 지정장치장은 글자 그대로 통관을 위해서 물품을 장치하고 필요하다면 전수 전량 검사. 그래서 통관을 위해서 물품을 일시로 장치한다든지 검사할 때 씁니다. 세관검사장은 검사만을 위한 특별한 장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 뭐
분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샘플을 추출해서 세관 검사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지정장치장의 검사는 유관 검사예요. 그래서 담당 관세 행정 담당관인 세관 공무원이 직접 유관으로 나와서 물품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직접 검사할 경우에 사용하고, 그래서 지정장치장은 검사도 하고 장치도 하고 두 개 다 해요. 반면에 세관 검사장은 오로지 검사만을 위한 장소이다. 특허보세구역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 건물이라든지 특정한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세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관할,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다가 제가 보세 관련되는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요건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행정행위가 허가예요. 특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 해서 우리가 특허보세구역이라고 불러요. 창고, 공장,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사람은 보세창고업만 할 수 있어요.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은 사람은 보세건설밖에 못합니다. 공장 특허 받은 사람은 공장만 할 수 있어요. 공장 특허 받아놓고 판매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종합보세구역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세사업에 관련되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재력이 있다면, 재원이 있다면 특허와 관련되어지는 사업 2가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여력이 있다면 이 지역 내에서는 5개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또는 1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특허 보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 요걸 우리가 종합보세구역이라고 불러요. 종합보세구역. 인천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이죠. 종합보세구역.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세구역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앞에서도 그 잠깐 알아봤지만 수입 신고하고 관련되어지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입항 전 수입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부르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입항한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예외를 적용을 해서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국가가 수입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물품의 성격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국 물품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역을 해서 국내에 반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리 신청을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건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역 작업 못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세관, 검사, 공무원이 와서 당해 물품에 대해서 그 선탑, 실제 비행기나 그 선박에 그 탑승을 해서 올라가서 실제 물품을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 벌어지냐면 좀 더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서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했으나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부두에 장치한 비용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고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지금 제가 특정한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그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곡물류예요, 곡물류. 곡물류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곡물류 수입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여름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하루 오는 게 아니고 며칠씩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무역을 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운송을 많이 했었던 거대 회사예요. 그런데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곡물을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버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 벌어졌냐. 자, 배가 선석에 정박을 합니다.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죠.
이 사일로 해치라 부릅니다. 사일로 해치를 열어요. 자, 해치를 열면은 담당 관세 행정 담당관이 선탑을 해서 당의 이 곡물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을 하는데, 올라가서 바로 검사 수행했으면 아무 일 없는데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요. 그냥 비가 아니고. 자, 이 해치 열어놓으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여기에 물 들어가 빗방울 들어가면 안에 있는 곡물 다 썩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비 그치면 하겠다 해서 대기 됐어요. 근데 일주일 열흘 계속해서 퍼부었어요. 큰일 났죠? 예. 이 비용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 통관시켜서 국내에 유통시키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천후 그리고 장맛비, 태풍부도 갑자기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서 연일 검사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보류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부산 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통 입항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곡물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라는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고 여름철에 기상 악천후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에는 입항전 수입 신고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한번 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비용이 증대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입항전 수입 신고와 관련되어진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